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겨레 캐스트 진행을 맡은 한겨레 김우경 기자입니다. 저는 요즘 한겨레 신문에서 정치사회 에디터를 맡고 있습니다. 한겨레 캐스트를 통해서는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오늘 그 첫 방송인데요. 첫 방송의 첫 주제로는 여전히 안철수로 정했습니다. 첫 방송인데도 여전히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 23일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의 영향력이랄까요, 파괴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느낌마저 듭니다. 흔히 말하듯이 안철수의 생각이 문재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런 안철수가 3일 뒤면 12월 3일이죠. 3일 뒤면 해단식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열흘 만입니다.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대선판이 요동을 칠 겁니다. 3%포인트. 박근혜, 문재인 두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지지율 격차입니다. 불과 3%입니다. 여전히 안철수 후보가 열쇠를 쥐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눌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사, 한겨레신문의 정치부 정치팀장을 맡고 있는 권태호 기자입니다. 권 기자님,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권태호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사퇴 선언을 한 이후 열흘 만에 등장을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예상보다 조금 빠른 느낌이죠? 예,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사퇴한 게 23일이고요. 딱 일주일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일 날 캠프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캠프 관계자들이 너무 시간을 늦추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조언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뭐 특별한 얘기 없이 지지자들의 의견에 따르겠다라고 하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조금 칩거가 좀 길어지지 않겠느냐, 12월 10일쯤 돌아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예측이 많았었는데 3일이라고 하면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거죠. 주말을 거치자마자 곧바로 월요일 날 해단식을 하고 거기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아침 중앙일보를 보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안철수 지지층 가운데서 문재인 쪽으로 올라간 게 64%, 네. 박근혜 쪽으로 간 게 15% 이렇습니다. 네. 이게 일주일 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죠. 일주일 전 같은 경우 뭐 언론사마다 여론조사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50% 정도는 문재인 후보 지지, 25%는 박근혜 후보 지지, 25%는 부동층 이렇게 됐었었죠. 그렇죠. 그러면 50%와 64%니까 15% 차이고, 그 적게는 5%, 많게는 20% 포인트 가량 높아진 거다.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중앙일보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걸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도 그 상처에 이 딱지가 좀 내려앉기 시작한 게 아닌가. 또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지지자들 향해서 문재인을 돕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이제 갖기 시작을 했고, 지지자들도, 주저앉았던 지지자들도 툴툴 이제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회복기에 들어선 게 아닌가. 흔히들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타이밍의 정치인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뭐 글쎄요, 그게 뭐 꼭 의도했는지는 의도했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데, 하여튼 어떤 가장 적절한 시점에 안철수 후보가 메시지를 던지는 시점을 찾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고 봅니다. 네. 저희 보도에만 나왔던 대목으로 알고 있는데, 그 캠프 참모들이 그 12월 4일 첫 번째 텔레비전 토론회와 관련해서 토론회 전에 어떤 메시지를 밝혔으면 좋겠다. 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텔레비전 토론과 메시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텔레비전 토론회가 이제 박근혜 후보가 좀 거부 의사를 비치는 바람에 올해는 TV 토론회가 법정 토론회, 법정 토론회 4일, 10일, 16일인가요? 그렇게 아마 3번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1차 토론회가 되면 이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맞서게 되는 거의 첫 번째죠, 첫 번째. 그러면 그 토론회에서 당연히 박근혜 후보는 그 부분을 공격할 겁니다. 단일화
단일화가 뭐냐, 무슨 아름다운 단일화냐, 아하, 안철수 후보 네네. 어디에 있느냐라는 부분을 공격하게 될 때 가장 취약점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 거기에 문제로서는.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뭐 지금은 없지만 도울 겁니다.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궁색해질 수 궁색해지는 있겠- 거죠. 네. 그 전에 온 거는 문 후보로서는 참 고마운 일이죠.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텔레비전 토론회 전에 저 안철수 후보가 메시지를 던지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런 저는 의미인 것 그렇다고 같고. 봅니다. 네, 네. 그런 텔레비전 토론회도 중요하고 또 하나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3일이죠 아마 여론조사 공표가 13일부터는 여론조사를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습니까? 13일 치에 여론조사 한 것을 공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예. 여론조사 실시하는 걸 실시는 상관없습니다. 실시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발표를 할 수 없다 이런 거죠. 네. 여하튼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일이 13일인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건 대선일이 19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6일 전인 거고 13일을 기준으로 역산을 해보면 8일 9일이죠 아마 12월 8일 9일이 토요일이죠.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때 이제 방송사 뭐 한겨레 저희들도 여론조사 하죠. 합니다. 네네. 신문사와 방송사 모두 다 대대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거고 10일 아침 조간신문에는 여론조사가 쏟아질 텐데 어떻게 보면 그때가 그 안철수가 움직여서 이런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걸 가장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네. 또 그리고 이제 안철수가 움직여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 올라간 지지율을 보면서 지지자들이 다시 한번 결집하는 그런 선순환, 나선 효과를 보는데도 최소한 열흘은 필요할 것 같고 그 열흘이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면 딱 3일이 되는 거죠. 12월 3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나요? 네,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또 데드라인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20, 30대 젊은 층을 포함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좀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데 이걸 그대로 좀 방치할 경우에는 정말 투표장에 가지 않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하여튼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조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애매한 시점인데 지금 이제 3%에서 보수적으로 볼 때는 5%까지 진다고 민주당 쪽에서 그래 보고 있는데 3% 5%를 벗어나서 이 밴드가 5%에서 7%로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면 적구나 라고 해서 투표율은 더 떨어지고 그리고 표차는 더 벌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오히려 더 역으로 이제 3% 그러니까 오히려 이긴다고 할 때는 또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 약간의 긴장도가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한 3% 선이 3%가 마지노선이지 그 이상 벌어지면 또는 오히려 우세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는 거죠. 사실은 시점보다도 그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3일 해단식 할 때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늘 안철수 후보는 그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이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측을 한다는 게 참 위험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권 교체가 중요합니다.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앞으로 안철수 후보가 함께 연단에 같이 서고 손을 마주잡고 만세도 부르고 방방곡곡 다니면서 하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안철수 후보가 어떤 그런 스탠스를 취할까? 사실 저는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럼 안철수 후보가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면 첫째는 가장 큰 거는 민주당에 입당하는 겁니다. 민주당 입당해서 내가 이제 그 민주당 입당했다. 내가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 그리고 정권 교체하자. 그리고 정권 교체 이후에 내가 민주당을 개혁하겠다. 일종의 그 민주당을 접수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YS가 호랑이굴에 뛰어들겠다. YS가 민자당에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 민주당 입당은 할 수 없고 이거 하진 않는다. 그러나 이제 내가 문재인 후보를 돕기 위해서 선거원으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문재인 후보와 별도로 또 다닐 수가 있습니다. 다니면서 이제 문재인 후보를 도와야 된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이제 소극적인 방식이라면 뭐 꼭 소극 적극을 따지기는 좀 못합니다만은 민주당 입당하지 않고 굳이 선거원으로 등록도 하지 않고
그냥 강연을 다니는 겁니다. 이전에 네. 했던 것처럼 대학이라든지 또는 지방에 가서 강연을 하고 네. 이제 그 새정치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선거법에는 이게 아주 않나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선거법에 네.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를 특정 후보를 돕자라고 할 때 선거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선거법이 저촉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또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냥 문재인 후보를 돕자라고는 하지 않고 그냥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라고 할 때 또 그런 유권 해석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복잡하군요.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선거원 등록을 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선관위가 곧바로 무슨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경고를 경고 주의를 할 네, 때에서 네. 그런 네. 긴장감을 높인 상태에서 네. 그러면 내가 이제 문재인 후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내가 이제 선거원으로 네. 등록하겠다 뭐 이런 단계적인 것까지 생각하는데 너무 그건 전략적으로 생각한 것 같고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건 두 후보가 손을 맞잡고 전국을 누비는 것. 그게 가장 극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건 저 한 두어 달 됐죠. 그 조국 교수가 문안 드림 콘서트 예,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의 드림 꿈 콘서트다. 이런 뜻도 되고 또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이 문안을 드린다. 이런 의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 문안 드림 콘서트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연장선에서 두 후보가 손을 붙잡고 전국을 돌아다니면 가장 효과의 극대치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우리 권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감정상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가 사람이 자기 어떤 내적인 에너지, 동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일까 하는데 좀 의문이 드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후보는 사퇴했습니다만은 안철수 씨가 생각하는 정치 이게 기존의 민주당과는 거리를 두는 그렇죠. 저 긴장 관계에 있는 그런 어떤 독자 노선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어떻습니까? 그 좀 그런 독자 노선을 걸으려고 하는 징후랄까요, 조짐이랄까 이런 게 좀 포착되는 게 있나요? 그렇죠. 이게 문재인 후보 쪽에서 보자면 안철수 후보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좋겠지만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자면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권 교체, 하나는 새 정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문재인 후보를 도와야 되겠다. 이건 되죠. 그런데 그러면 새 정치를 위해서 그럼 민주당이 과연 내가 이제 온전히 뛰어들 만큼 다 바뀌었냐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안철수 후보가 정확하게 내리지 못할 겁니다. 그 상태에서 자기가 온전히 몸을 던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안철수 후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연대라는 새로운 흐름의 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국민연대를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선거 이후에 일종의 신당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국민연대라고 하는 신당은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아니면 독자적인 이게 국민연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열린우리당 방식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예전에 열린우리당 방식은 별도의 당을 창당하고 이쪽에 민주당 인원이 그저 빨려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런데 그렇죠. 이젠 만약에 단일화를 뭐 이게 단일화냐 아니냐라는 뭐 그런 좀 약간의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민주당과 같이 손을 맞잡기로 했다면 이제 새로운 국민연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민주당과 함께하는 국민연대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민주당 세력 그리고 안철수 지지층 플러스 노동 시민단체 그리고 또 한쪽은 이른바 정운찬 김종인 씨 등으로 뭐 이른바 상징될 수도 있는 그 보수적 합리적 보수 세력까지 아우르는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물론 그것이 신당이냐 국민연대란 또 다른 연대 합의체냐 뭐 그런 논란까지 그렇게까지 정교하게 이 프로그래밍이 돼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의 구상, 그 캠프가 구상은 오히려 조금 더
독자적인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이제 느낌인데요. 저 대선 후보 시작한 이후에 16개 시도별로 그렇죠. 이른바 안심 캠프. 캠프 예. 또는 광주는 이름이 진심 캠프라고 하더라고요. 예. 한 3,000명쯤 된다는데 예. 그렇게 지방 조직, 지역 조직을 꾸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12월 3일에 해단식을 가지면 그 조직도 사실은 해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그 조직이 해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다라고 그렇죠. 자기 자체적으로 결의를 했고 예. 그게 중앙에 있는 캠프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그런 걸로 봐서는 대선 이후에도 그런 지역 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독자적인 조직,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이 손을 잡는 것, 또 이 두 후보의 지지자들이 하나의 세력으로 결합하는 것, 이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맞서는 일회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방 이후 우리 정치 지형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할 수 있죠. 보수가 일방적으로 높고 진보가 낮은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의 결합으로 이걸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정치 지형도를 바르게 고르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987년도에도 이런 기회가 왔었습니다. 그러나 양김씨의 분열로 기회를 놓쳐버렸고 25년 만에 다시 소중한 기회가 다가온 겁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이 그 의미를 남다른 의미를 잘 새겨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태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